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뉴캐슬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 점유율 중심의 전개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 시즌 들어 템포 조절 능력이 한층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웰백은 최전방에서 무리한 압박보다는 라인 유지에 집중해 공간을 벌리고 순간적인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좌측 측면에 리듬을 창출하며 필요할 때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 이선과의 연계를 시도해 전방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오라엘리는 중원에서 볼 순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릴 타이밍을 정확히 읽는 지능적인 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단계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라인을 낮추되 미드필더 라인을 전진 배치한 이중 블록으로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며 안정적인 압박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좌우 풀백이 번갈아 전진의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때문에 뉴캐슬의 전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은 홈 경기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지나친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상대 압박이 느슨해지는 후반 중반 이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자리 잡았으며 이는 최근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4-3-3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 시즌 들어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들어 수비 가담과 라인 커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반스 역시 공격적인 돌파보다 중원 지원과 측면 밸런스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토날리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지만 전방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볼 회수나 2차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하프라인 아래 두 줄의 수비를 형성해 공간을 최소화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묶이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보다는 짧은 안전 패스로 템포를 늦추는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원정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후역습 구도를 선호하지만 브라이튼이 점유율과 전환 타이밍에 정교하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미토마가 좌측에서 전진할 때 오라엘리의 즉각적인 지원이 뒤따르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브라이튼이 더 높은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전개 속도와 활동량이 다소 떨어지고 후반 체력전으로 넘어가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전환의 효율과 중원 압박 완성도가 돋보이는 브라이튼이 홈에서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와 리즈입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기반의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들어 구조적인 불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상대의 하이프레싱을 받을 때 볼 간수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전진 패스의 연결이 끊기며 공격 템포가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좌측의 앤서니는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풀백의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컬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연결의 핵심이지만 상대가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두는 구조를 만들면 곧바로 수정 열세에 몰려 안정적인 템포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벌리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미드필더와 수비 간 연결이 느슨해지고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좌우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상황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버티드 형태의 전개에 취약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앙 침투형 공격을 선호하는 팀을 상대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활용하는 전환 전술을 구사합니다. 피로에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이자 라인들이 공간 침투의 핵심으로 빠른 타이밍에 맞춰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격 루트를 엽니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측면 돌파뿐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와 전진 패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슈타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특히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리즈 전술의 중심인데 이들이 중앙으로 좁혀들며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할 때 리즈는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중앙 점유율이 상승하고 벌리의 더블 볼란치 구조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맞물리면 측면에서 폭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앙 침투가 병행되는 입체적인 공격 구조가 완성되어 벌리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루트로 작용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점유율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는 측면 풀백의 인버티드 전개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중앙 점유율을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슈타흐의 빌드업 전개와 제임스의 침투 타이밍이 결합될 경우 벌리의 압박 구조는 무력화될 여지가 크고, 벌리가 라인을 내리거나 역습을 노리더라도 리즈의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 흐름을 되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리즈는 압박, 전환, 중앙 점유 세 측면에서 모두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며 벌리의 구조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본머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마테타를 중심으로 한전통적인 타깃형 공격 구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테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움직임이 단조로워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공격 전개가 쉽게 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르는 측면에서 폭넓게 돌파를 시도하지만 컷백보다는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며 상대 수비에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통해 점유율을 유지하나 전진성 있는 전개에서는 속도가 느려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은 마테타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에 의존하는 형태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중원에서 볼 순환이 느려 전방으로의 공급이 한 박자 늦어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도 3백 라인이 넓게 벌어지며 측면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어 상대 윙어의 스위칭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머스는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의 밸런스를 잡으며 에바니우송이 문전 침투와 결정적인 마무리에 특화된 공격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세메뉴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 연결이 단조롭고, 테버니어는 인버티드 형태로 안쪽으로 파고들며 직접 슈팅 각을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본머스의 공격은 테버니어 개인 기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단선적입니다.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라인이 낮아지는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며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돌파의 변주가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벤치 자원들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어서 후반전 교체를 통한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 맞물려 경기 전반의 템포가 느리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를 활용한 롱볼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고, 본머스 역시 테버니어 개인 돌파에 의존하면서 조직적인 패턴이 부재합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고 중원에서 템포를 바꿔줄 플레이메이커가 없어 득점 기회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교체 카드 또한 공격적 변화보다는 체력 보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내내 팽팽한 균형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와 제한된 공격 전개 속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턴입니다. 맨시티는 4-1-4-1 전형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특유의 피지컬과 타이밍 감각으로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공간이 열리는 순간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중원 리듬을 이끌고 있습니다. 셰르키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메잘라 유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맨시티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는 박스 근처에서 한두 번의 터치로 방향을 바꿔 상대 수비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홀란드에게 정밀한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개인기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과 패턴 플레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타이밍을 읽기 어렵습니다. 특히 셰르키의 침투에 맞춰 에버튼 수비 라인이 좌우로 흔들리면 홀란드가 중앙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이 패턴을 통해 맨시티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중원의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위치를 잡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잦고, 그릴리시는 전진 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지만 수비 전환 시 가담 속도가 느려 풀백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간격입니다. 에버튼의 포백은 박스 근처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압박이 약해 상대 메잘라의 침투를 막기 어렵습니다. 셰르키가 침투할 때 수비수들이 시선을 끌려 박스 안다른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맨시티의 컷백 패턴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 전환 시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중원에서 쉽게 볼을 빼앗기고 맨시티의 압박 구조에 말려들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에버튼은 전방 압박보다 수비 유지를 선택하겠지만 맨시티의 높은 템포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셰르키의 대각선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에버튼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홀란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득점 타이밍을 완벽히 읽고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릴 것이며 세컨드 찬스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에버튼은 라인을 높이기 어렵고 그릴리시의 수비 가담 부족으로 측면 커버에도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버튼은 메잘라의 침투와 컷백 패턴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는 경기 내내 하프스페이스를 지배하며 점유율 65%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전반 중반 이후 셰르키와 홀란드의 연계가 완전히 살아나면 경기의 흐름은 일방적으로 기울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선더랜드와 울버햄튼입니다. 선더랜드는 이번 시즌 승격팀이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이 인상적인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을 유지하며 전방부터 촘촘한 압박을 가해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찢어내며 1대1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탈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 팀의 리듬을 이끌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자카는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창출하고 박스 근처에서는 연계와 슈팅 타이밍 모두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최근 선더랜드는 수비 집중력까지 높아지며 전방 압박 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공격 전환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팀 전체가 높은 에너지와 강한 의욕을 기반으로 경기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유지하며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도 기대 이상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3-4-3 전형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술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지만 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공격 전개가 단절됩니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수비 전환이 늦어 백라인이 노출되고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울버햄튼의 3백은 하프스페이스와 중앙 간격이 모두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수비 조직 전체가 붕괴된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연속된 찬스를 허용하고 후반에는 집중력마저 떨어져 실점 후 재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승세의 선더랜드와 수비 붕괴에 빠진 울버햄튼의 극명한 대조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더욱 강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탈비를 중심으로 전방 전환 속도를 높이고 엘리에제르 마엔다가 울버햄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침투를 시도할 것입니다. 자카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공격 리듬을 조율하고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3백 간격이 넓어 하프스페이스를 내주고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쉽게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경기 흐름이 진행될수록 선더랜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전개가 예상되며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움직임과 탈비의 패스가 맞물릴 경우 울버햄튼은 대응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에너지 레벨에서 선더랜드가 확실히 앞서며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더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풀럼과 아스날입니다.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두터운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역습 전개를 노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드리고 무니스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이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볼 간수가 흔들리고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워비는 이선에서 드리블 돌파로 공격 흐름을 바꾸려 하지만 중원 압박이 가해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져 전진 전개가 막히는 장면이 잦습니다. 루키치는 수비 가담에는 적극적이지만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유지하지 못해 세컨드볼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전체적으로 풀럼의 공격은 전진 타이밍이 늦고 전방 압박에 대한 대응이 느려 아스날의 강한 압박 전술에 쉽게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포백 라인은 라인을 낮춰 안정감을 추구하겠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늦고 좌우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면 아스날의 측면 로테이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풀럼은 경기 대부분을 수비 블록 유지에 에너지를 쏟으며 공격보다는 버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리그 7경기에서 14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케레시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웨데고르와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중앙 침투 루트를 열어줍니다. 웨데고르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경기 템포를 완벽히 관리하고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인사이드 커팅으로 상대 풀백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트로사르는 좌측에서 폭넓게 벌려 공격폭을 확보하며 사카와 라이스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을 유기적으로 이어갑니다.
이러한 전방의 움직임은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전방 압박이 정교하게 맞물려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스날의 전환 속도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풀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수비 블록을 흔들어내는 능력 역시 아스날의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의 불균형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 강도, 패스 템포,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자랑하며 요케레시와 웨데고르의 연계가 공격 리듬을 주도합니다. 마두에케와 트로사르는 양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풀럼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반면 풀럼은 압박 탈출 루트가 제한적이고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느려 공격 전개가 막히는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사카와 웨데고르, 요케레시의 유기적 전환을 통해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교체 자원에서도 아스날이 우위에 있어 후반에도 체력과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풀럼은 경기 내내 수비에 매달리며 버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스날은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베티스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공격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예레미 피노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통하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정교한 침투 타이밍으로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고 경기 내내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의 페페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겸비하며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하고 게이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에 빠르게 반응하며 이선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좌우 풀백 역시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해 공격 시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공간을 동시에 넓히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짜임새 덕분에 비아레알은 상대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연속적인 침투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최근 피노의 폼이 절정에 오르며 빠른 전환과 침투로 베티스의 포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아레알은 세밀한 연계와 높은 템포를 유지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를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경기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르난데스는 포스트 플레이로 팀의 볼 연결을 돕지만 속도가 믿는 돌파나 박스 안 움직임에서는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로드리고 리켈멘은 측면에서 커트인을 통해 찬스를 노리지만 마무리 선택이 불안정하고 로셀소는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어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힙니다. 베티스의 수비진은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며 라인을 내리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측면 침투의 대응이 늦어집니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구조적 약점 때문에 상대가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쉽게 밀려나며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로워 비아레알의 강한 점유율과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인 완성도에서 비아레알이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피노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비아레알은 초반부터 라인을 높이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베티스의 측면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전방에서 볼 소유가 불안정하고 패스 연결이 자주 끊기면서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전진 압박이 강화되며 베티스는 점차 진영 깊숙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피노의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게이의 박스 침투가 결합되며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베티스는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실질적인 득점 루트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격 템포, 전술 완성도, 체력 분배 모든 면에서 비아레알이 한 수 위에 경기 운영을 펼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실리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전방과 중원을 자유롭게 오가며 팀의 템포를 조율하고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순간적인 가속력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으며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해볼 전개를 부드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전환되는 역습 루트로 짧은 패스 연결만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위력을 지닙니다. 알렉스 바에나는 인프런트 킥 감각이 탁월해 페널티 박스 근처의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이나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렁글레의 결장 공백은 로뱅 르 노르망이 커버하면서 공중볼 경합과 커버 타이밍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설정해 상대의 볼 순환을 차단하고 짧은 전환으로 역습 루트를 빠르게 완성시키는 전형적인 시메오네식 실리 축구가 완벽히 구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AT 마드리드는 에너지 효율적 분배와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 전반의 리듬을 통제하며 필요할 때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리드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템포를 조절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는 3-4-3 포메이션으로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전술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에서는 위력적이지만 전방 압박이나 연계 측면에서 기여도가 낮아 공격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개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을 받을 때 볼 처리 속도가 느려 템포가 단절됩니다. 루벤 가르시아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변주가 부족합니다. 수비에서는 3백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빠른 역습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늦어 후방 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약해 AT 마드리드의 전환 플레이를 차단하기 어렵고 수비 라인이 낮아질수록 하프 스페이스를 노출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AT 마드리드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빠른 침투와 그리즈만의 후방 연계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며 전환 속도를 조율하면 오사수나는 압박 타이밍이 늦고 3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스 바에나의 프리킥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오사수나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져 AT 마드리드의 실리적인 운영에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점유율보다는 효율,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경기로 AT 마드리드가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하며 실리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